안녕하십니까, 황혜실입니다. 구속 기간만 끝나면 내란범도 풀어준다? 그게 법이라면 그 법은 누굴 위해 존재하는 겁니까? 계엄령을 통해서 헌정 질서를 뒤엎으려고 한 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6일 자정이면 조건 없이 풀려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재판도 끝나지 않았고 혐의는 날이 갈수록 더 선명해지고 있는데 말입니다. 헌법을 유린하고 장기 집권을 꿈꾼 내란범 석방을 국민이 막아달라고 애원해야 하는 현실. 법이 무너졌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인가? 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 한성진 부장판사는 답해야 합니다. 법을 다시 바로 세울 것인지, 쿠데타에 눈 감을 것인지 말입니다. 6월 21일 끝장 뉴스 시작합니다. 네, 민심이 곧 천심이죠. 지금 국민들은 어떤 민심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위클리 민심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강윤 정치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민석 총리의 인사청문회가 24일, 25일 이제 3일 후로 다가왔습니다. 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여론조사가 있는데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리아 정보 리서치가 지난 17일에서 18일 전국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무선 자동 응답 100% RDD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한 거고요. 보시면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3주차 국정수행 여론조사 결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긍정평가가 거의 60%에 육박하고요. 부정평가는 33%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긍정이 60%라고 봐도 되죠. 소수점 한 자리에서 59.6, 지난주에는 59.7. 대통령 선거 당시 득표율은 49.45 정도 됐었잖아요. 50이 살짝 안 됐는데 그거보다는 올라갔다. 그 말은 기존의 지지층들은 거의 이탈 없이 그대로 가고 있고 신규로 정책이나 이 정부의 앞날이나 기대치 이런 것들이 조금 유입됐다고 일단은 단순 해석은 가능할 것 같아요. 아직 제대로 이 일을 시작했다고 보긴 힘들죠. 진용을 거의 못 짜고 있는 형편이니까 그런 점을 감안하면 저는 초반 분위기는 결코 나쁘지 않다. 그리고 누구 지지자 여부를 떠나서 새 정부에 대한 기대는 한껏 고조돼 있는 상태고 그만큼 이 직전까지 우리가 어려웠고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참 길었으니까 그런 반영이라고 해석합니다. 네, 당의 지지도도 살펴보면 네. 일단 전체 다 늘었네요. 이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의 지지층에 대한 긍정평가도 늘었고 또 눈에 띄는 게 국민의힘 지지층의 부정평가가 줄고 긍정평가는 늘었습니다. 네.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국힘 지지층만 따로 떼놓고 보면 현 정부, 이재명 정부에 대한 긍정평가율이 지난번 9%에서 이번 12.5%로 약 3%포인트 늘었어요. 그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누구를 지지했느냐는 일단 별론이고 별개이고 새로 출범하는 것 나는 일단 지지하고 좀 지켜보련다. 잘하지 않을까라는 게 훨씬 많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극심한 진영별 대결 구도가 유지되고 강화된다면 난 아무개는 무조건 싫어. 저쪽 당은 무조건 싫어. 쳐다보지도 않을래. 걔들이 뭘 하는지 듣고 묻고 따지고 그럴 자시고 할 필요도 없이 걔들이 뭐 한다 그러면 무조건 싫어. 그거는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사실 그런 기조가 가장 나쁜 거 아닙니까? 무한 극한 대결 양상으로 치달아 버리는 것. 한번 사리 분별에 입각해서 한번 따져보거나 생각할 겨를도 없이 무조건 싫다는 거는 아예 화합의 여지는 없고 그냥 실질적으로 마음속에 전쟁 상태라는 건데 국힘 지지층의 현 정부 출범 며칠을 보면서 긍정평가가 늘고 있다는 얘기는 아직 만족스럽게 늘지 않았다고 대통령실에서는 생각할 수 있겠으나 어쨌거나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극한 대결, 무조건적인 반대 기류는 조금씩 수그러들고 있다. 그렇게 봐야겠죠. 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적합도 조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적합하다는 의견이 48%, 부적합하다가 39% 가까이 나왔는데 네. 둘 사이 차이가 10%포인트 차이인데 혹시 이게 이제 큰 차이라고 보시는지 유의미한 차이라고 보시는지. 약간의 의미는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요즘 뉴스 사이트나 뭐 방송 뉴스나 틀기만 하면 이거가 첫 뉴스고 갈수록 관심이 커지고 있고 그런데 48%뭐 그 정도면 괜찮아라고 한 사람이 48%인데 반은 살짝 못 미치잖아요. 거기에서 오는 심리적 일단 장애 같은 게 조금 있을 수 있고 저 사람은 안 되겠어 부적합이 39거든요. 그럼 지난 대선에서 1, 2위 후보가 얻었던 득표율하고 약간 유사해요. 이재명 후보가 50이 살짝 안 됐고 김문수 후보는 40을 살짝 넘었으니까 그 언저리인데 두 차이가 한 9 내지 10%포인트다. 그것은 반대도 의외로 만만치 않다라는 점은 일단 염두에는 둘 필요는 있어 보인다. 그다음에 총리 인사청문회가 가장 중요한 건 쉽습니다. 우리 한 7, 8년 전으로 되돌아가 봅시다. 박근혜 탄핵 이후에 촛불 대선으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는데 문재인 정부 모든 내각 인원 총 진용을 꾸리기까지 195일 걸렸어요. 6달 하고도 보름. 자, 대통령 5년 임기면 개월수로 60개월입니다. 그런데 6개월 보름을 인사 채우는 데 썼어요. 10분의 1. 임기의 10분의 1을 쓴 거예요. 네. 이거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입니다. 물론 그때도 인수위가 없었지만 인사청문 과정 굉장한 진통을 겪었다는 얘기죠. 이번 김민석 총리 건도 이게 늦어지거나 자꾸 뭐 이러면 연쇄적으로 늦어져요. 장관 재청권을 행사할 총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최악의 경우는 문재인 정부 때 협의했던 195일까지 가면 정말 안 되죠. 네. 세상에 임기의 10분의 1을 사람 안 치는데 쓴다는 거 말이 됩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내가 휴가를 가는데 휴가가 열흘이야. 금쪽 같은 휴가 잘 써야 되는데 하루를 꼬박 그냥 날려버려요. 나의 잘못 아무런 잘못과 상관없이. 아깝죠. 월급이 10% 가만히 있는데 줄은 것보다 더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건이 일단 빨리 매듭이 되어야 하는데 국민적 눈높이에서 뭐 제기하는 의문 그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언론이든 어느 정파든. 다만 국민의힘은 윤석열 계엄 내란의 공동 책임범들이에요. 그렇죠? 네.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계엄 내란을 국민들이 극복해내고서 만들어서 막 출범한 정부입니다. 그러면 계엄 내란에 대한 공동 책임자로서 대국적 견지에서 협력할 건 협력해야 하는 그 의무나 당위성이 어느 때보다 큰 야당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인들이나 정치 구조의 특수성상 이게 뭐 최근에 제기되는 문제도 있지만 10몇 년, 20몇 년 전 것도 있잖아요. 지금 김 총리 내정자에 대한 제기되는 의문 중에는 그때 당시에는 정가의 관행이 그런 것도 있었다 하는 것은 국민의힘에서도 알고 있는 사람 당연히 알겠죠. 그때 정치한 사람들 지금도 수두룩하니까 그때의 잣대와 지금의 잣대로 그때를 비교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가릴 필요는 있다. 그런 점은 하나 제가 말을 하고 싶고 새 정부의 발목을 감정적으로 잡을 권리는 어느 정파에도 없으나 국민의힘은 특히 더더욱 자기들을 되돌아보고 남을 비판하기 전에 자기를 한번 성찰하는 자세가 절실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연령별로 제가 이게 결과를 한번 살펴봤는데 40대, 50대가 가장 높았어요, 예상대로. 네. 그런데 이 30대에서 굉장히 낮았고 70대는 당연히 낮을 거고요. 네. 20대에서도 좀 낮은 그 지지도를 적합하다는 응답을 보였거든요. 요것도 그러면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20, 30대에서 적합하다는 비율이 꽤 낮잖아요. 네, 30%대였어요. 네. 이재명 지난 대선 후 한 보름 16일쯤 됐나요? 대선 네. 치른 지. 그때 이재명 후보 당시 대선 후보 이재명 후보에게 지지했던 20, 30대의 찬성률보다는 상당히 낮은 이유는 20, 30대는 특히나 그들만의 민감하고도 분명하고 원칙적인 공정에 대한 감각이 우리보다 강해요.
그들은 똑같은 스타트 라인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출발하는 경쟁 체제는 갖춰다오. 각자의 능력 차이와 노력의 차이 때문에 결과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우리는 언제나 받아들이겠다. 그러나 기회는 균등하게 보장되어야 하고 경쟁이 지속되는 동안에 경쟁의 룰은 똑같아야 한다. 이 공정에 대한 개념이 어느 세대보다도 강하고 높습니다. 저는 그건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당연히 맞고요. 그들의 눈에 김민석 후보 총리 내정자 돈이 뭐 한 5, 6억 정도 빈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를 벌었는데 쓴 건 얼마야? 그럼 나머지 어디서 왔어? 지금 제기되는 핵심 문제 중에 하나 그거잖아요. 그럴 때 네. 그거는 뭐 경조사 치를 때 이렇게 들어온 거 출판 기념회 하면 정치인들 하면 뭐 좀 오자. 그런 것들인데 그건 어떻게 세무 카운트가 안 되는 거잖아요. 공식 집계가 안 되는. 내가 우리 경조사 얼마 들어왔다고 세무서에 신고한 사람이 있나요? 그건 아니니까. 근로소득이 아니니까. 그래서 조금 선뜻 김 총리 내정자의 설명이 잘 닿지 않는 부분이 있을 거고 20, 30대는 저는 거기에서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70대 이상에서 좀 그런 것은 정치적 칼라하고 관련이 있다고. 네. 인사청문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제대로 그렇죠. 설명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태도와 진실성이 중요합니다. 모든 증빙 가능한 자료는 다 내야 하는 건 너무 당연하고 증빙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간절한 태도로 호소를 해야지. 아, 내가 어쩌란 말이요. 이렇게 나가면 좀 역할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적합도 조사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 사법부 중립성에 대해서 조사를 했더니 공정하느냐라고 물었거든요. 네. 중립을 잃고 불공정하다라고 답변하신 분들이 80%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예. 정말 무려 79.5, 네. 80%. 이건 정말 압도적인 정도가 아니라 응답자의 절대 다수가 사법 개혁되어야 한다. 중립적이지 않고 공정하지 않다라고 답변했다고 보면 됩니다. 제가 봤을 때 한국이 월드컵에서 잘했으면 좋겠다. 또는 뭐 독도는 한국땅이다. 내일은 해가 동쪽에서 뜰 것이다. 누가 봐도 우리 다 찬성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질문들 빼고는 가장 높은 수치 같아요. 여지껏 본 여론조사 문제 항목에 대한 찬성 답변에서 그만큼 우리나라 사법부가 시민들, 평범하고도 원칙과 상식과 합리를 중시하는 시민들 눈에는 대단히 미흡하고 문제가 많다라는 지적이 그대로 드러난 수치라고 보는데 우리 하나 주안점 있게 봐야 될 게 여기서 말한 사법부는 수사기관과 법원 두 개가 아마 함께 혼용돼 있을 겁니다. 원래 우리 좁은 의미로 사법부는 법원을 말하는데 보통 시민들에게 사법 그러면 떠오르는 게 검찰이 포함이 돼요. 그리고 현행법상으로도 검찰은 준사법기관처럼 돼 있어요. 근데 앞으로 이제 개혁을 해서 수사기관과 기소를 따로 하게 한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협의의 사법, 법원만을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우리의 검찰이 그동안 대단히 권한이 팽배했고 많은 기능을 해왔기 때문에 이 80%가 불공정하다라고 느끼는 거에는 검찰 법원이 다 들어있다. 근데 이번에는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어느 정도 되는 것 같고 이재명 정부에서는 법원에 대한 민중적 차원의 개혁도 가열차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이 연사 주장합니다. 네, 사법부와 검찰에 대한 개혁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좀 너무 네. 출마 연설 같았나요? 굉장한 네.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멋지십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현직 임기 중에 계속 진행해야 되느냐라고 네. 물었더니 여론조사에서는 과반이 넘게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번이 처음이 아니고 많은 여론조사 수치들을 가지고 있는데 대개 50% 이쪽 저쪽 50%를 좀 넘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됐고 하니까 지금 문제는 헌법 84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다수설 소수설은 없어요. 흔히들은 뭐가 다수설이다 이런 말들 하는데 제대로 우리가 이거 가지고 논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일단 팩트 관계를 보자면 그래서 제대로 논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수가 있을 수 없고 소수가 있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모든 정황과 법 정신, 그다음에 국가 운영, 국가 기능과 권한의 정상적인 작동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중단되어야 한다라는 것에 더 많이 여론이 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단 한 번이 아니고 제비 한 마리 가지고 우리가 봄이 왔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제비가 몇 주일 동안 울면 그건 봄 맞지요. 그래서 여론조사로는 여론이 어디에 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워 보지는 않고 이번에 나온 수차 보면 재판 중단하자 54%, 그대로 진행해야 된다 41.3%, 약 12.7%포인트 차이가 나는데 맞죠? 12.7%포인트. 네. 오차범위는 물론 넘어서는 것이고요. 이건 몇 퍼센트 포인트 차이를 어디가 이겼으니까 마치 축구에서 3대 2면 어디가 승 그렇게 볼 만한 게 아니라 국가 기능과 권한의 정상적인 작동 및 법 정신을 따져보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 점은 이제는 여론의 가닥은 잡혀져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법원에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재판 날짜들을 모두 다 추후로 연기했잖아요. 네. 특정한 날짜를 지정하지 않고 그게 법과 국가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게 하는 게 옳다는 법관들의 뭉쳐진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국힘에서 네. 계속해서 이제 군부를 떼면서 네. 그래도 재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네. 한켠에서는 그럼 만약에 이제 국힘의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패스트트랙 관련한 그 재판이 거의 5년째 1심 선고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예. 뭐 이런 면에 있어서는 좀 이제 문제 삼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예. 보세요? 그 유명한 빠루 사건이었죠. 네, 맞아요. 그걸 이렇게 뭐 이렇게 하고 네. 막 그런 거. 네. 근데 우리나라 대법원이 정말 오래 걸리기는 해요. 음. 근데 이 5년은 심했죠, 근데. 그럼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등치할 수는 없어요. 국힘이 재판이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이나 민주당을 공격하는 논거로 그거를 잡는 것은 저는 조금 핀트가 안 맞았다고 보고 대법원에 가서 천년 만년까지는 아니겠구나. 네. 5년 세월 없이 한양 없이 가는 것은 상고심이 너무 많고 1년에 10,000건인데 그걸 네. 13명 대법관이 하는 거예요. 10 나누기 13 해보십시오. 그럼 대법관상 얼마씩 돌아가는지. 네. 게다가 전원 합의체라도 들어가면 심리검하고 그래서 상고법원이 따로 상고 전문 법원 만들 필요는 오래전부터 제기가 됐고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항목 사법개혁 차원에서 이건 함께 논의가 되어야 합니다. 일거리는 막 쏟아지는데 지금과 같은 그러니까 대법관 쉽게 말하면 늘려야 되는 네. 것이고요. 대통령 임기 중에 재판권은 앞서서 확인이 됐는데 나경원 건 이게 뭐 너무 오래 걸렸다 이것을 함께 말하는 것은 안 되고요. 무엇보다도 여름인데 군불 그렇게 이상하게 떼면 덥죠. 예, 여름인데 군불은 좀 그만 떼시고. 예. 네, 국힘 이야기를 해봤으니까 일단 당대표 관련한 여론조사가 있어서 네. 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쿠키뉴스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14일부터 16일 전국 유권자 1,008명 유선 전화, 무선 전화로 이렇게 함께 진행한 여론조사인데요. 선거에 패배한 국힘은 새로운 당대표를 뽑아야 한다. 누가 당대표 적임자인가 하고 물었더니 김문수 20%, 한동훈 16%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국힘은 정상적으로 작동될 정당으로서 기능하기에는 상당 부분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일단 드는 게 아직도 이 당은 친윤, 반윤, 친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 3년 전에 네. 취임한 직후부터 나온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변한 게 없다. 아니 자기 당 소속 후보가 대통령이 됐다가 임기 반 정도 겨우 넘긴 어느 즈음에 갑자기 비상계엄이란 걸 해가지고 내란 국면으로 들어가더니 파면된 게 지난 4월 4일이에요. 2달이 훨씬 넘었잖아요. 예. 그리고 선거에서 졌잖아요. 네. 참 혹독한 심판을 받았으면 이 대단한 정치 행위, 국민들의 의사가 표로 확인되는 대통령 선거라는 대단한 정치 행위를 통해서 국민들의 다수가 뭘 원하는지가 확인이 됐으면 뒤늦게라도 바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아직도 친윤이 나오고 그러게. 김문수는 사실 친윤을 대표하는 인사로 볼 수 있는데 그리고 얼마 전에 원내대표 뽑았을 때도 친윤계를 대변하는 그러니까요. 성원석 의원인가가 됐잖아요. 아, 그러니까 여기는 계엄 내란에 대해서 아직도 정립된 생각이 별로 없을 뿐더러 그게 왜 잘못됐는지 아직도 자각을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일단 친윤 비윤 말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그런 현상이 있다는 반증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명백히 잘못된 거죠. 근다고 거기 가서 뭐 제가 뭐 피켓팅을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그거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데 아직도 이런 말이 나오고 있다.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는 대선 기간 내내 표 깎이는 걸 감수하고서라도 몰라. 계엄에 동조하고 옹호하면 강경 극우 보수들이 자기한테 있을 것 머무를 것이라고 생각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했더니 그게 다 나을 거라는 계산을 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본래 계엄 내란이 그닥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해서인지 뭔지 명확히는 모르겠는데 대선 기간 내내 한 번도 대통령 뭐 출당하라거나 제명하라거나 계엄 내란이 잘못됐단 말 한 적이 없어요. 없죠. 그 사람이 아직도 여론조사하면 1등으로 나와요. 이게 국힘의 현주소예요. 그러면 이건 논평할 가치도 없고 대상도 아니라고 봅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게 국힘의 현주소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냥 저기는 아직도 탄핵의강 저편에서 자기들끼리 아웅다웅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이제 말이에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네. 더 이야기는 하긴 해야 돼요. 평안히. 김 전 장관이나 한동훈이나 일단 당대표에는 관심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또 행보를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제도 보면 일단 여의도에서 전직 의원 40명하고 밥을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이 움직임들이 결국에는 당권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냐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데 일단은 정당으로서 문제가 참으로 많은데 쓰러져가는 정당에 그 초가삼간 기둥 흔들리는 기둥 같은 당권을 놓고 누가 누구랑 밥 먹었다는 것이 뉴스가 되어야 하는 게 솔직히 말하면 안타깝고 네. 제가 그거를 뭐 분석하거나 전해드릴 지식도 별로 솔직히 없습니다. 정보도 없고 나 뭐 방금 처음 알았어요. 누가 40명하고 밥 먹었다는 네네네. 거 예. 솔직히 관심 없어요. 네. 안 들으려고 또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진짜 저 국힘 이야기는 좀 듣고 싶지 않다. 아, 그냥 저 죄송은 네. 한데 밥 먹은 줄 몰라서 죄송은 네. 한데 이게 이렇게 죄송해야 할 일인가 하기는 싶고 일단은 김문수 전 후보가 당대표로서도 가장 많이 나오고 있고 한동훈은 뭔가 배반자 프레임을 아직도 못 떨쳐버리고 있어서 항상 2등 그래서 주변에서는 야 너 요번에도 나갔다가 또 지면 대선 후보 때 나왔다 졌어 요번에도 또 져 그다음에 예전에 비대위원장 당대표다가 쫓겨났잖아요. 네. 잘잘못을 떠나서 아무튼 그게 국힘의 주된 정서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 이번에도 나갔다 지면 계속 세 번째 퇴짜 맞고 이러면 귀하의 이미지에 별로 안 좋으니까 이번에 안 나가는 게 어때라고 말하는 측근들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게 국힘의 명확한 현주소이고 제가 저 미스터 한을 뭐 높이 평가하고 이래서가 아니라 한동훈 전 장관 네. 미스터 한 아니 뭐 솔직히 별로 할 말이 없는데 네. 아무튼 이러고 있는 한은 국민들에게 정치적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되고 이른바 소구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누가 당대표가 된들 저는 물갈이가 완전히 되지 않는 한 네. 그나물의 그 밥이라는 혹평을 면키 힘들 것이다. 그리고 네. 전광훈류의 극우와 완전 결별하지 않는 한 으흠. 국힘은 힘듭니다. 네. 무엇을 해도.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거 네. 이제 알아서 하시라고. 예. 자, 일단 김문수와 한동훈 관련해서 할 말이 없으시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새롭게 떠오르는 인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인데요. 그분이 새로워요. 아, 그러게요. 또 말하고 보니까 또 그런가 싶기도 방향 하고. 오늘 왜 이러십니까? 저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근데 안철수 의원이 지금 네. 확실하게 이거 당대표 도전을 하겠구나 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행보를 하고 있는 게 민심 투어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뭐 이제 출마를 하겠다고 선언한 거나 다름없는 것 같은데 예. 어떻게 보세요? 그분의 체력과 있는 기회마다 항상 분연히 떨쳐 일어나서 트라이 하시는
그 추진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정말. 그리고 이번 당대표 선거 아마 8월달에 전당대회 할 것 맞습니다. 같은데 철수하지 않고 본인의 저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시기를 바랍니다만 이분이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한계요? 그러니까 득표율이나 당 내건 전국 단위의 투표건 이런 거 보면 어느 이상 뚫고 올라가지 못하는 유리천정 같은 게 뭐가 있는 게 아닌가. 본인은 최고의 양심적이고 모범적인 시민이고 진영에 구애받지 않고 합리적이고 국가를 위해서 정말 훌륭한 인재라고 명확히 평가하고 계시고 여러 모색을 하시는데 항상 결과는 그분의 기대치는 좀 못 미치는 것 같다. 그러면 본인 입장에서 말고 투표자 입장에서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 저는 그 내란 국면에서 국회에 혼자 남아서 투표하고 했던 몇몇 장면은 우리 선명히 기억하잖아요. 예. 그리고 적어도 전광훈 류가 아닌 것쯤은 우리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으니까 국힘 내에서 이렇게 비교적 개혁적 보수, 합리적 보수를 지향하는 분들이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나쁘지 않으나 원 토양 자체가 지극히 문제투성이고 약간의 개선으로, 약간의 물갈이로는 원 탱크 안에 물의 농도 자체를 바꾸기 힘든 곳이 국힘이라면 다른 정치 결사체를 모색해 보는 것도 어떤가 그런 생각은 합니다. 아무튼 힘든 곳에서 고군분투하시고 네. 소기의 성과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오늘 어려운 것 좀 묻지 마시라니까요. 마지막 어려운 질문을 또 한 개만 드리면 혹시 지금 상황에서는 들리는 이야기에 따르면 한동훈 전 대표는 일단 여러 가지를 이제 좀 살펴보고 네. 불출마 쪽으로 굳힌 것 같다는 이야기가 좀 많아요. 네. 그러면 만약에 김문수 전 장관과 안철수 의원 또 새로운 제3의 인물이 나왔을 경우에 예. 당대표 선거가 전당대회가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시는지 마지막 어려운 질문입니다. 같은 질문을 이렇게 네 가지 버전으로 살살살 네. 바꿔가지고 물으십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는 아마 내년 1년 후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에 출마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아니면 국회의원 선거 중에 어디 보궐선거 있을 수 있겠죠.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유죄 평가가 뭐 이런데 한두 군데 어디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올 10월 아니면 내년 4월쯤에 그 선거가 열릴 텐데 아무튼 이 사람은 뭔가 유니폼을 제대로 된 옷을 하나 갖춰 입을 필요를 강하게 느끼고 있을 것이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당대표보다는 국회의원직이거나 서울시장 같은데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현재 국힘이 짧은 시간 안에 개과천선을 세게 하지 않는다면 저는 김문수가 나온다면 된다고 봅니다. 근데 김문수가 당대표로 나올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분하고 얘기를 하지 않는 사이예요. 네. 잘 몰라요. 알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가운데 많은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클리 민심 이강윤 정치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힘드셨습니다. 네, 이어서 바로 정치하는 언니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 돈 버는 퀴즈쇼 증권 통판. 너도 받고 나도 받는 친구 초대 무제한 적립 이벤트. 초대 횟수 무제한, 보상도 무제한. 한 문제만 풀면 친구도 코인, 나도 코인. 우승 상금에 친구 초대 보상까지. 매일 낮 12시 증권 통팟에서 만나요.
네, 뉴스 토마토가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입니다. 정치하는 언니들 전예현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이지혜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지혜 부대변인님께서는 그 감기에 걸리셨다고. 아, 네. 목소리 그래도 힘차게 한번 내보겠습니다. 네, 5, 6월 감기는 에어컨 때문에 그런가 봐요. 에어컨 때문에. 네. 그러니까요. 다들 감기 조심하시면 네, 좋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김희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청문회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청문회를 앞두고 여야가 계속해서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데 일단 여러 가지 좀 흠집내기식의 공격들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부원장님 어떻게 보시는지? 예, 국민의힘하고 정치, 검찰 못된 벌을 또 나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국민의힘 사실 국회 인사청문회의 주요 취지는 그 청문회 대상자의 도덕성 검증도 있지만 정책적으로 능력이 되느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은 정책 능력이나 리더십 이걸 검증하는 게 아니라 거의 뭐 인격 모독 이 정도면 인격 살인 수준인데 대표적으로 아직 청문회가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근데 증인을 두고 하는 과정 보면 전 부인을 부르자 그것도 이제 법적으로 헤어진 전 가족을 부르자 이거 뭐 어떤 분도 얘기하셨는데 앵커님 자질 검증하는데 전 남자친구 부르자 그거 황당하죠. 근데 한 나라의 총리의 네. 예? 능력을 전 검증하는 남자친구가 자리에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 누구를 아니 어쨌든 이게 참 우리가 씁쓸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제대로 청문회를 하려는 거냐, 남의 가정사를 파헤쳐서 망신을 주려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왜 이런 희한한 발상을 할까? 대선 과정에서도 갑자기 영부인 검증을 하겠다면서 토론회를 하자 그랬잖아요. 제가 보기에 민건인 김건희가 대통령 노릇을 한다라는 그 잘못된 인식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첫 번째 비판하고 싶고요. 두 번째 이거 정치검찰 진짜 못된 짓 또 합니다. 아직 청문회도 시작이 안 됐는데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수사를 하겠다라는 지금 그것도 기사를 통해서 저희가 그걸 접했거든요. 네. 이거 많이 보던 거죠. 전 정부에서. 네. 감히 국민들한테 그렇게 비판을 받았던 검찰이 반성하지 않고 지금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수사를 하겠다라는 건데 좀 검찰 반성해야 됩니다. 사실 김건희 주가 조작 명품백 수사에 대해서 검찰이 어떤 행태를 보였는지 지금 다 드러나고 있고요. 특히 주가 조작 관련해서는 최근에 녹취록 확보된 거 보면 검찰이 이걸 알고도 덮은 거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의힘과 정치 검찰이 윤석열 내란 수계라는 것을 탄생시킨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인데 이제까지 보면 반성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재명 정부에서의 첫 총리 후보자를 놓고 못된 짓을 하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못된 짓을 하고 있다. 못된 이렇게. 벌을 또 나왔다. 네. 그 어제 민주당에서 공지가 나온 내용을 보면요. 이게 결렬된 과정 증인 신문에 대해서 증인 이제 신청에 대해서 2시에 위원장실에서 간사 협의를 했는데 18일까지 논의됐던 증인과 참고인 5명 중에서 1명만 빼고 4명을 다 바꿔달라고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혹시 민주당에 계시니까 증인 참고인 어떻게 요구를 했는지 뭐 이런 얘기 들으신 거 있으세요? 아니 일단 이게 전반적으로 쭉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이게 다 완전 국민의힘의 말장난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 배우자를 빼기로 하고 뭐 근거 자료를 제출하면 빼달라고 했다라고 하지만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자료를 제출한다. 이거 되게 쉽게 말하잖아요. 근데 전 배우자를 상대로 출석 요구를 한다 만다 아니면 어떤 자료를 달라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 편한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전 배우자에게 그냥 자료 제출로 가름한다라는 것이 마치 되게 시혜적이고 우호적으로 지금 민주당에게 요구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리고 지금 5명 중에 1명을 빼고 4명을 새롭게 요구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합의해 왔던 그 5명을 다 모두 5명 중에 4명을 다 모두 배제하고 다시 새로운 인물로 증인 신청을 했다는 것은 지금 증인 채택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다시 한번 새롭게 논의하자.
판을 먼저 엎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새로 뭐 이게 마치 민주당이 뭘 안 해줘서 못하는 것처럼 말장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일단 국힘 측에서는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좀 이렇게 원만하게 진행할 의지는 없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 이제 여론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흡집 얘기도 있지만 사실은 김민석 후보자를 인사권자라고 볼 수 있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흠집을 내기를 지금 노골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 인사청문회 법상 증인, 참고인에 대해서 5일 전까지 출석 요구서를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도 언제까지는 여야 합의로 이걸 결정해야 된다라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죠. 그런데 갑자기 말을 했듯이 한 명은 합의가 되고 나머지 4명에 대해서 갑자기 하자라고 그러면 이건 여야를 떠나서 쉽게 합의가 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보면 노골적으로 지연 전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럼 왜 노골적으로 지연 전략을 쓰느냐. 지금 3대 특검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김건희, 내란 주범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잘못이 있었는지 더 관심이 모일 수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좀 분산시키는 효과를 내려고 이러는 것이 아닌가. 저는 정치검찰도 다분히 본인들이 내란 과정에서 어떻게 했었고 그동안 김건희에 대해서 수사를 제대로 안 한 것이 지금 속속 드러난 시점이 되니까 오히려 김문사 후보자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본인들이 다시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굉장히 저열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 정말 이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총리 후보자에 대한 흔들기가 다분히 총리 한 명이라던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격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전 정부 인사들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솔직하게 말해서 부처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그 피해가 누구한테 갑니까? 국민한테 간다. 그쵸. 그래서 국민의힘은 최근에 보여준 이 총리 청문회를 둘러싼 저런 정치 공세에 대해서 반성해야 됩니다. 이건 정말 국정을 방해하는 행위예요. 국정을 방해하는 행위다. 그러니까 국힘의 인사청문회에 대한 이런 공격들이 단순히 인사청문회를 제대로 하지 않으려는 목적보다도 특검, 3대 특검이 굉장히 지금 이슈를 끌고 있으니까 그 이슈를 묵히는 데에 목적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럴 수도 있고 사실 국민의힘 자체가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본인들이 하고 싶은 정책 과제나 개혁 과제 이런 것들을 스스로 발굴을 하지 못하고 자꾸 민주당 탓, 이재명 탓 이런 것으로 정치 생명을 지금까지 연장해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3년 전에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았을 때 야 그래 보수 정권이 원했던 거 한번 해봐라라고 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와 요구였는데 사실 그때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정책 중에 기억에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 대표적으로 의료개혁인데 그것도 불통으로 다 어그러지고 지금까지 남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생각나는 건 잼버리라던가 어떤 수해 참사라던가 이런 것들만 기억에 남고 있는데 그러니까 집권 3년 동안 아무것도 한 게 없고 그런데 결국 위헌 위법한 12.3 비상계엄을 이후로 민생경제가 무너지고 국민의 삶이 팍팍해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국민의힘은 내란 숙의 윤석열을 옹호한 것도 모자라서 조기 대선에다가 자기 후보도 내고 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되니까 김문수 뽑아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정치 생명을 연장해 왔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할 줄 아는 게 민주당 발목 잡기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발목 잡기의 연장선에서 본인이 지금 인사청문회도 계속 대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국힘 모습을 보면 일각에선 이 얘기도 나와요. 지금 국힘의 주진우 의원이라든지 진짜 몇몇만 이 김민석 국무총리 인청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나머지 국힘 의원들은 좀 관심이 없다. 자기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돌던데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 영화 친절한 금저씨의 명대사 혹시 생각나십니까? 너나 잘하세요. 자, 국민의힘 일단 당 내부의 어떤 반성이라던가 새로운 노선도 결정하지 못했고 두 번째로 정말 국회의원들의 실력을 보일 수 있는 총리 청문회도 제가 보니까 제대로 집중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검증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팩트에 기반해서 국민들이 딱 봤을 때도 아 정말 후보자에 대해서 이런 것이 단순히 의혹 제기가 아니라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명백하게 드러낼 때 우리가 실력 있는 국회의원이라고 하거든요. 대표적으로 과거에 이명박 정부 때인가요? 김태호 총리 후보자 낙마시켰을 때 3명의 야당 국회의원을 가리켜서 쓰리박스 뭐 스타 김들 이제 뭐 당시에 이제 박지원 의원, 박영선 의원 투박스, 박남매 이런 말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국민들이 오히려
너나 잘하세요. 죄송하지만 자, 아. 주진우 의원님 지금 국민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김민석 후보자 2억보다 주진우 의원 아들 7억이 더 궁금하다. 그거부터 좀 검증해달라.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제대로 검증을 해야지 그게 청문회라던가 야당의 역할이 돋보이는 것이지 상대방을 무조건 흠집내고 이러는 것은 국민의힘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 인사청문회 때마다 사실 스타 정치인들이 탄생하기도 하고 굉장히 이목을 끄는 그렇죠. 행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그냥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 자신의 재산 의혹이 좀 더 심각하게 다뤄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이게 지금 어떤 말이 있냐면 그 요번에 강득구 의원이 굉장히 그 주진우 의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폭로를 많이 했는데 그것 위에 지금 국회의원이 300명이 있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 국회 사무처에서 주는 물품들, 그러니까 뭐 소파라던가 책상이라던가 이런 걸 씁니다. 그런데 주진우 의원실은 뭐 벽지부터 모든 인테리어, 가구들이 새롭게 단장이 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주진우 의원 아버지가 또 공안 검사 출신이고, 뭐 모두 집안이 다 법조인 출신이고 뭐 이렇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취향이 확고하고 뭐 돈이 많고 이러면 어쨌든 본인의 뭐 의원실이 이렇게 뭐 달리 세 단장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지금 주진우 의원의 어떤 태도가 나는 태생이 다르고 뭐 내가 이런 게 너무 당연한데 다른 사람들은 너무 다른 잣대로 되게 단호하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주진우 아들이 보유한 예금액이 동갑내기인 김민석 후보 아들 보유액의 370배가 달하는 예금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도 명확하게 해명하지 않고 본인은 떳떳하다, 본인 다 괜찮다. 그렇지만 남에게는 어묵하다. 이런 잣대들에게 지금 국민들이 더 분노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는 뭐예요? 조국혁신당에서 주진우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추천했다고 하고 뭐 이것 때문에 또 SNS에서 설왕설래가 엄청 많던데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장관이라든지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검증을 하잖아요. 때로는 검증이라는 이유로 온 가족의 재산을 탈탈탈 사시다 턴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빨리 해서 주진우 의원 재산부터 털어보고 싶다. 국민들은 사실 그게 더 궁금하다 이런 얘기인데 정말 너나 잘하세요. 그 말을 굉장히 이렇게 길게 어렵게 풀어놓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주진우 의원이 야당 의원으로서 제대로 청문위원으로서 활동을 하려는 그 어떤 모습 자체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가족을 둘러싼 재산 형성 의혹도 국민들은 화가 나지만 그동안 윤석열, 김건희 비호에 앞장섰던 인물 아니야? 윤석열, 김건희 검증 좀 제대로 하지 그랬어. 그때 좀 쓴소리 좀 하지 그랬어.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 검찰이 제대로 수사 안 할 때 국회의원으로서 지적 안 했잖아. 이렇게 제가 보기엔 거의 통째로 주진우 의원을 둘러싼 불만이 이번 계기에 오히려 폭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주진우 의원이 좀 전략을 잘못 썼다는 생각이 들고 정치검찰도 전략을 잘못 썼습니다. 사실 우리가 집권 초기에는 민생 문제가 지금 너무 어렵기 때문에 검찰개혁이라는 이슈가 혹시 민생보다 이거 더 신경 쓰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된 거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한다라는 뉴스가 나오니까 국민들이 이래서 검찰 개혁된다. 제가 보기엔 국민의힘도 그리고 주진우 의원도 검찰도 과거에 했던 방식을 그대로 썼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다. 그런 모양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김민석 이제 국무총리 인청 관련해서 이야기를 이제 공격을 쏟아붓다가 법무부 장관을 하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아니 지금 부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이 후보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김민석 후보를 공격을 이렇게 하니까 아니 그러면 네 아들 문제 뭐 이런 재산 형성 문제 의혹을 밝혀라라고 하니까 주진우 의원이 아니 나는 검증 대상도 아닌데 왜 나한테 그걸 밝히라고 하냐라고 해서 나온 게 지금 법무부 장관 추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로 법무부 장관을 이렇게 추천되기를 원하는 그런 그림이라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쁘지 않다니요. 절대 보고 싶지 않아요. 아니죠. 왜냐하면 이게 법무부 장관에 올라가는지 문제가 아니고 그 올라갔을 때 검증 과정을 한번 보고 싶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온 국민의 보는 앞에서 이 청문회 과정을 거쳐서 본인이 했듯 본인에게도 이 똑같은 잣대를 들이댔을 때 어떤 나오는 그런 반응들을 국민들께 좀 잘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네, 제가 말씀하세요.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면
윤석열 정부 때 하도 그 청와대에서 낭만 인사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윤석열도 비판을 받았지만 한동훈 도대체 뭐 했느냐. 법무부 장관 때 뭐 인사 검증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하겠다는데 근데 이제 한동훈이 난 잘 모른다는 식으로 또 발뺌을 했어요. 청와대에서 한다는 식으로. 근데 그때 어떤 말이 떠올랐냐면은 장관 후보자로 거론된 인물이 이제 공포에 떤 거예요. 당시 야당이 민주당이 너무 이제 공세를 하기도 했지만 검증도 잘하는 편이었거든요. 그때 일부 인사들이 청와대에서 이제 청와대 용산이었겠죠. 딱 전화 가서 어떻게 장관 후보자로서 검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장관 말고 차가 나면 안 될까? 차가 저도 그 청와대 얘기 거치지 들었어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말이 정말 여의도에서 파다했고 저도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 오히려 이재명 정부에서는 인사검증 시스템을 계속 돌려서 그리고 이제 김민석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본인이 전 국민 앞에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야당이 이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가서 이거를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사를 파헤치는 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니 이게 뭐 이제 뭐 뒷얘기해서 저도 말씀드리는 네. 거지만 그 김건희와 윤석열과 굉장히 친한 인사랑 저도 이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 정권 초기에 정말 이 정권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 뭐 그런 공여도 있는 그런 분인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왜 윤석열 정부에서 일을 못했을까라고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지라고 생각했더니 나는 그들에게 사주를 주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인사들이 사주가 있고 이 김건희와 윤석열과 이 사주가 비슷한지 안 비슷한지를 보고 나서야 인사를 결정했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또 떠드는 소문이지만 한동훈도 굉장히 그 둘과 사이가 안 좋았는데 사주를 넣었더니 궁합이 잘 맞는 것으로 나와서 이 법무장관에 앉혔다는 썰도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런 것을 보면 정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인사를 정말 이상하게 엉망으로 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 본인들의 인사 검증 시스템은 이렇게 엉망으로 가져오고 나서도 우리에게 지금 너무 이상한 잣대를 들이밀면서 발목 잡기, 흠집 내기, 뭐 인사 참사라는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정말 옳지 않다. 네. 아까 앞선 코너에서 이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적합도 조사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이게 국민들이 김 총리 후보자가 정말 적합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그 정보가 너무 없습니다. 지금 너무 이 도덕성 검증으로만 치우쳐져 있어서 이게 너무 문제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 청문회 때마다 제기되는 문제입니다. 청문회가 김대중 정부 때 도입이 됐고 노무현 정부 때는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이 이 대상을 확대하는데 사실 이제 정부 여당으로서는 부담이 될 수 있는데도 권력기관까지 이걸 확대하자라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청문회의 역사를 쓴 것은 오히려 민주정부입니다. 그만큼 국민 앞에 제대로 검증을 받겠다는 의지를 보인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청문회가 반복되면서 자질과 이런 부분에 대한 검증보다는 너무나 개인 신상 털기식으로 됐고 그게 자극적인 요소로 언론의 뉴스거리가 되고 소비된다는 비판이 지금 계속 되어 왔습니다. 지금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부분도 저는 그렇다고 보는데요. 사실 국민들이 궁금한 부분은 물론 이제 도덕성 예를 들면은 이제 김건희에서 제기됐던 논문 표절이라던가 재산 형성에 있어서 뭐 부동산이나 주식 투기 이런 거 밝혀야 돼요. 근데 이제 김민석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가족 개인의 문제라던가 그런 부분을 너무 지금 파헤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다시 떠오른 건데 그래서 국회에서 이런 안이 나온 바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공개와 비공개를 나누자. 그러니까 공직 그렇죠. 역량에 대한 부분은 공개로 하고 윤리 도덕성 문제는 비공개로. 그러나 어차피 그 인사청문위원들이 검증을 하잖아요. 하는 안이 되는데 아직까지 지도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이번 청문회를 계기로 이 시스템에 대한 제도 개선은 어느 정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계류 중인 법안 중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도덕성 검증, 뭐 이제 정책 검증 이거를 조금 나눠서 한다든지. 맞아요. 청문회 원조인 미국에서는 그렇게 네. 지금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래서 저희도 매번 국회에서 이 청문회 개선안이 발의가 되고 있는데 그게 통과되지 못했는데 이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김민석 후보자의 이 논란의 계기를 통해서 한번 정말 강하게 통과를 시켜가지고 아니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이게 김건희와 윤석열 정부에서뿐만이 아니고 모든 정부에서 이렇게 의혹이 드러나지도
의혹 수준에서 머물렀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신변 잡기, 신변 털기 이런 인사청문회 과정 때문에 진짜 일을 잘하는 그런 공직자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문제점이 항상 제기되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비공개와 공개를 나눠서 제대로 일할 사람을 뽑아야 되고 지금 김민석 후보자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했고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하고 싶은 일이 많겠어요. 하고자 하는 일들이 산적히 쌓여 있을 텐데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지금까지 발맞춰 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 모든 국정 운영 과제를 빨리빨리 척척 해내야 되는 이런 아주 적합한 후보자가 김민석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 꼭 필요한 후보이고 그래서 꼭 통과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총리가 빨리 이제 임명이 되어야 장관 임명도 그렇죠. 이루어지고 국정 운영도 이제 정상화될 텐데 그걸 알면서도 지금 트집을 잡고 있는 국힘입니다. 알기 때문에 들지. 네. 아까 이제 부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김민석 후보자가 아직 임명조차 되지 않았는데 인사청문회 준비 중인데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다고요. 그러니까 이종배 서울시 의원 유명한 분 아시죠? 고소고발 많이 하시는 분인데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조세 포탈 등의 혐의로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고발을 했다. 자, 그런데 뭐 이 정치는 그렇다 치는데 중요한 건 검찰입니다. 검찰이 형사 일부 김승호 부장검사가 있는 곳에 배당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라고 언론 보도가 나오는데 제가 서울중앙지검의 흑역사는 최근에 김건희 그 녹취록 파일이 다시 그렇죠. 드러난 것에도 볼 수 있듯이 참 국민들 입장에서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네. 특히 이 김승호 부장검사가 김건희 디올백수수 사건 네. 그 흑역사죠. 흑역사. 무혐의 냈죠. 네, 이준석 당시 이제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상납 의혹 모두 무혐의 처분했던 인물입니다. 근데 사실 어떤 국민들도 이 의혹이 깨끗이 잘 처리됐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제가 이거 정치검찰이란 말이 나오고 도대체 검찰이 무슨 의도를 갖고 혹시 대통령의 인사권을 방해하거나 여론 플레이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저는 의심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이것도 무작위 배정인가요? 왜 공교롭게 계속 배당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건지. 무작위 배정이라고는 하는데 네. 이 민주당에서 엊그저께 논평이 나왔는데 주가 조작, 명품 수수, 각종 비리 의혹에도 김건희에 대해서는 온갖 억지 논리를 대면서 육탄 방어에 나섰던 국민의힘이 이 재산 2억 원이 고작 총리 후보자를 공격하고 있으니까 너무 끔찍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잊어버렸던 사건 중에 하나를 제가 좀 다시 끄집어내야 될 것 같은데 22년에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를 했던 검찰이 그때 김건희 여사 오빠에 대해서는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반년 가까이 청구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래서 시간을 끌고 나중에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영장 청구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는 압수 목록에서 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검찰이 선택적으로 수사를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고 또 아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주가 조작에 대해서도 녹취 파일이 갑자기 이렇게 몇백 개가 나오는 건 이거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 지금까지 덮여있던 사건들도 다시 작정하고 재수사에 들어가면 무슨 증거가 또 나올지 알 수 없는 지경이에요. 그래서 김건희 일가에 대해서 이렇게 게으르게 수사를 했던 검찰이 조직적으로 다시 움직이는 모습이다. 그것을 또 다시 국민들이 지금 보고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국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정말 정치 검찰이구나. 이거 정말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되겠구나. 진짜 검찰 개혁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특검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그 김용현 전 장관이 26일자로 구속 기한이 만료돼서 지금 석방될 위기에 놓여 있잖아요. 내란 특검의 조은석 특검이 관련해서 이제 추가 기소를 했고 여기에 김용현이 이의 제기를 했는데 오늘 또 특검은 이제 꼭 반드시 기각해라 이렇게 의견을 제출했다고 하잖아요. 이게 뭐 하는 짓인지. 이게 내란 혐의 주요 종사자인데 구속이 그러니까 석방이 될 위기에 놓였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인지가 저는 좀 궁금합니다. 근데 일단 조은석 내란 특검 측에서 다시
추가 기소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보석을 취소해라. 그리고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거 이제 우리가 계속 주장했던 거예요. 아무도 조은석 이 내란 특검이 뉴스토마토 정치하는 언니들 보고 계신 것 그런가 같습니다. 봐요. 오늘도 이거 보고 뭐 계시나. 자, 이제 응원하는 차원에서 네. 농담을 한 건데 조은석 내란 특검 측에서 김용현 전 장관 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절차적으로, 내용적으로 김용현 측의 의견이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김 전 장관 측의 이의 신청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어서 각하해야 된다라는 건데 특검법 20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의 신청할 때는 특검을 경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김 전 장관 측이 특검을 통하지 않고 바로 서울고법에 이의 신청했다. 따라서 절차에 맞지 않는다. 진짜 빠릅니다. 자, 두 번째. 김 전 장관 측에서 이의 신청으로 문제를 삼은 내용에 대해서도 타당하지 않다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20일 법에 규정된 준비 기간은 최대 20일을 둘 수 있다는 의미지 20일을 모두 사용하지 않고도 공식적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라는 건데 요즘 조은석 특검을 보니까 사람들이 야 특검을 뽑은 이유가 있다. 특검을 하는 이유가 있다. 이러신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네네. 왜냐? 그동안 검찰이 보여준 행태를 한번 보십시오. 지난 6개월 동안 검찰이 제대로 김용현에 대해서 수사를 했는가라는 것도 문제고 물론 이제 법원의 태도도 문제도 있었죠. 그런데 딱 특검 임명되자마자 며칠 만에 조은석 특검이 바로 추가 기소하고 이쪽에서 문제 제기하니까 바로 또 이견 제시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법원에서 이 특검 측의 내용을 잘 살펴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단 검찰이 원래 이 추가 기소를 했었어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안 했던 거잖아요. 할 수 있는 걸 안 했다는 게 지금 증명이 된 거잖아요. 이게 지금 만약에 풀려나게 되면 혹시라도 윤석열이라든지 관계자들과 모여서 작당 모의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게 뭐 옳은 것인가? 뭐 옳은 건 아니겠죠. 근데 이 검찰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지금 이 내란 수괴와 내란 종사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편의를 봐주고 우리가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킬 만한 그 비밀 재판을 해왔는지를 지금까지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저는 이 와중에 김용현이 얼마나 바보인지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그런가요? 네. 왜냐하면 지금 부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검법에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잘 이걸 검토하지 않고 이의 신청을 한 거예요. 사실 왜 이렇게 김용현과 그 변호인들이 바보인지 모르겠는데 예전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가 작년에 2024년 12월 29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김용현이 한동훈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와 박주민 의원을 개헌법 위반으로 고발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무슨 얘기냐면 이 세 사람이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근데 한 대표를 본회의장에 들여보냈다라는 게 문제였어요. 근데 이게 왜 문제였냐면 포고령을 위반했다라는 게 문제였던 거예요. 근데 포고령을 위반했다라는 것 자체가 포고령이 자체가 위반인데 포고령 자체를 위반했다는 네. 것을 가지고 이 세 사람을 고소한 그 굉장히 무능한 김용현과 변호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특검의 이의 신청을 보고도 아직도 정말 자기 세상들에서 벗어나지 못했구나. 똑같은 바보짓을 아직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일단 윤석열 구속 이야기도 좀 해보면 이 사람은 일단 구속이 취소되어 있는 상황에서 경찰의 소환 조사를 3차까지 불응을 했고 지금 또 이제 체포 위기에 놓인 거잖아요. 이 상황에서 윤석열은 또다시 경찰을 고발할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KBS 단독 보도가 있었던데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보니까 윤석열, 김건희가 맨날 법전을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하면 좀 우리 뉴스를 하나게 더 나가게 할까 고민하고 맨날 본인들 이름 검색하는 게 아닐까. 근데 왜 이렇게 바보짓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런 내용입니다. 경찰의 비상겸 특수단에서 비화폰 서버 기록을 대통령 경호처에서 이미 제출 형식으로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윤석열이 계엄관한 군사령관의 비화폰 기록 삭제하도록 했다라는 지금 논란이 있으니까 그걸 이제 포착하고 혐의를 추가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윤석열 측은 뭐라고 하느냐? 이거 비화폰 기록 대통령 기록물인데 왜 경호처 직원 일부가 임의로 제출했느냐?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 쓰는 수법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이게 왜냐하면 이제 보통 무죄를 만드는 논리가 수사 과정의 문제성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증인들의 말이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본인들이 검찰에 있을 때의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형식상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보여요. 근데 뭐냐면 지금 법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제출된 자료는 아직까지는 대통령 기록물로 인정되지 않았다. 그래서 윤석열 측의 주장이 맞지 않다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으로 보여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계속 절차적인 문제를 내세우고 있네요. 이게 이제 부원장님 말씀에 따르면 검사 시절에 했던 방법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그거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내란 재판이라던가 그때 그 뭐죠? 탄핵 이런 과정에서도 보면 그렇지, 몇 예. 가지 법 기술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는 수사 불응 내가 출석 요구를 반복적으로 거부하는 그런 행태를 우리가 계속 봐왔고요. 그다음에 재판을 어떻게 지연시키느냐라는 문제를 보면 그 탄핵 심판과 관련된 서류를 수령을 거부를 한 바가 있고 그리고 나 지금 변호인단 구성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해라고 하면서 또 시간을 끌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리고 이 재판부에 대한 그냥 아예 권위를 부정해버리는 그런 방법도 계속 많이 사용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이 뭐 공수처는 수사기관이 없으니까 나는 어디에서 수사를 받아야 되겠다. 중앙지법이 받아야 되는데 뭐 서부지법에서 온 것은 나는 불응하겠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면서 요 요청 자체를 다 거부해버리고 불응하는 그런 태도를 지금까지 보였는데 마찬가지 전술을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것으로 보여요. 네, 내란 특검이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다른 특검들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어젯밤에 이제 최상병 특검이 특검보가 임명이 됐습니다. 나머지 특검도 모두 다 이제 꾸려졌다고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좀 기억하기 쉽게 내김채 특검, 김채가 내김채. 김채 특검이라고 하는데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김용현 추가 지금 구속 기소 내고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가장 뭔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그 조특검에 대한 칭찬이 요즘 자자하는데 아무래도 정치하는 언니들을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자, 그리고 특별검사 특검보 인사청문회 끝내가지고 주말에도 모두 출근해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잠도 안 자고 해외 순방 갔다 오자마자 회의하고 막 추경 관련한 회의하고 이런 거 보고 다들 좀 긴장해서 이게 우리도 이제 분발하자. 트렌드가 돼가고 있나요? 그렇죠. 이제 국정기획위도 뭐 월화수 뭐 금금금을 할 것이다 이런 거다가 나오고 있는데 자, 뭐 평소에는 공무원들도 다 쉬셔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내란 이후에 우리가 특검을 통해서 진상규명도 빨리 해야 되고 경제도 살려야 되고 그런 건데 최상병 특검 보니까 오전 2시가량 회의를 진행됐다. 오전 2시면 새벽 2시 말하는 거죠. 오전이죠, 오전. 네, 새벽 예. 2시에 오전에 이렇게 계속 이럽니다. 네, 회의를 진행했다고 네. 하고 네. 이명현 특검 뭐 특검보 다 참석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아마 굉장히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조특검만 해도 굉장히 빨리빨리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굉장히 특검에 거는 기대가 크는데 저는 그만큼 특검에서 좀 성과를 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거 말이죠. 내란 특검도 최상병 특검도 김건희 특검도 지금 윤석열과 김건희를 누가 강제 구인하느냐 약간 경쟁이 붙었어요. 그러면은 누가 정말 먼저 할지 정말 되기나 할지. 굉장히 궁금한데 그 강제 구인에 있어서 사례를 찾아보니까 예전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억대 불법 자금을 수수했던 이명박 형인 이상득 이상득 의원. 네네. 그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자택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대요. 그래서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조사 소환이 한 달 정도 미뤄졌다. 이런 기사를 다시 보게 됐어요. 휠체어 타고 조사받으러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게 조사나 제대로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도 이제 한 달 뒤에 소환이 된 거죠.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했다가 다시 나왔다 아프다가 뭐 이런 일을 반복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우리가 또 김학의 검사가 있죠. 그 건설업자로부터 성접대 의혹을 받은 그 김학의가 그 당시에 대학 병원에 입원을 해 있었는데 그 입원을 했을 때 방문 조사를 벌였다라는 기사가 또 있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진술을 거부했다라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입원해 있다라는 얘기를 듣는다고 하면 이 입원을 했을 때 방문 조사를 하고 진술을 거부하고 이런 게 굉장히 쉽지 않은 절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좀 한 줄기 빛 같은 사례가 뭐였냐면 네. 과거 학력 위조로 저 검사를 받은 그 신정아 씨 이야기인데 그때는 극도한 피로와 탈수로 한동안 조사를 받기 어렵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었는데 그 병원에 갔던 그 구급차를 통해서 검찰로 검사 수사를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응급차로 수사실까지 데려다 준 그런 경우이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검찰이 의지가 있느냐에 아. 따라 한 달 동안 소환이 미뤄질 수도 있고 뭐 병원에 가서 방문 조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구급차로 이송을 해 와서 검찰에서 또 수사를 벌일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검찰 특검의 어떤 수사 의지가 이제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네. 근데 저는 그래도 의심이 되는 게 사실 이제 이렇게 해도 뭐 지금 김건희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산병원에 우울증으로 지금 입원한. 근데 만약에 강제 구인을 해서 조사를 하러 대면 조사를 해요. 근데 만약에 뭘 물었어. 근데 머리가 너무 아파서 잠시 쉬었다 가겠어요. 이러면은 제대로 조사가 안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뭐 이게 이제 특검도 국민적인 정서 같은 걸 다 보고 진행을 하시겠죠. 그리고 그럼 그동안 수사에 제대로 응했으면 그런 걸 좀 감안해 줄 수가 있는데 그동안 여러 차례 특검이 발족되기 이미 이전에도 검찰에서 나와서 조사 받으라고 할 때 안 나왔어요. 이런 것들이 다 가만히 돼서 특검에서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윤석열 관련해 가지고 강제 구인 보면은 최상병 관련한 특검을 하고 있는 이명은 특검이 오늘 YT 하나국을 통화해서 윤석열 당연히 대면 조사해야 된다. 불응시 체포가 원칙이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제까지 제대로 안 한 게 문제 아닌가요?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내란 특검에서도 윤석열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설 수도 있고 또 최상병 관련한 특검 같은 경우에는 VIP 경로설이 이제 핵심 당사자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최상병과 관련한 이명은 특검에서도 굉장히 속도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일단은 모든 특검이 다 둘 다 잡아 넣고 제대로 조사를 하는 게 기본 수순이 아닌가. 근데 우리 앵커님 잡아 놓고 할 때만 웃으시네요. 그럼 굉장히 좀 두 다리 뻗고 자지 않을까 모든 국민이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하는 언니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전예현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지혜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슈를 제대로 끝장내는 끝장 뉴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